수많은 종교에서 지옥을 뜨겁고 숨막히는 동굴 안에 펄펄 끓는 타르 가마솥이 늘어서 있고 죄인들이 고통받는 장소로 묘사하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옥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맞먹는 면적을 뒤덮고 있다면 어떨까요? 고급 사우나 같은 습도 속에서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끊임없이 지배하고 지표면에 닿는 햇빛은 고작 1에서 5%에 불과하며 영원한 어스름이 깔려있고 바람조차 겨우 나무 꼭대기를 살짝 흔들 정도로만 부는 그런 정글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다가 이 지옥은 작가의 상상도 화가가 그려낸 환상도 아닙니다. 이곳은 실제로 존재하며 아마존 정글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 초록빛 지옥을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관통하는 것이 바로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강, 아마존 강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긴 두 강 가운데 하나이자 유량으로는 단연 세계 최대인 이 강이 덩굴 식물이 뒤엉켜 쉽게 발을 들일 수 없는 아마존 밀림을 적시고 있죠. 아마존강 유역 전체를 초록빛 지옥이라고 부른다면 그 지옥을 흐르는 대동맥은 과연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스틱스 강일까요? 아닙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죽은 자들의 강과 달리 아마존 강에는 말 그대로 생명이 넘쳐나죠. 이곳은 놀랍고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한 생물들의 보금자리이자 믿기 힘들 만큼 수많은 수수께끼와 비밀로 가득한 강입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늘 그렇듯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록빛 거인. 우주에서 아마존 강을 바라보면 열대우림이라는 초록빛 바다를 굽이쳐 흐르는 거대한 푸른 뱀처럼 보입니다. 아마존 강 유역에는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산림지대가 펼쳐져 있으며 그 면적은 약 7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 광대한 지역은 남아메리카의 8개국과 프랑스령 기아나에 걸쳐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구상에 알려진 생물 약 10종 가운데 한 종이 살아가고 있으며 수만 종의 식물과 3,000종이 넘는 물고기 그리고 수백만 종에 이르는 곤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존은 숫자만으로는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는 대자연의 기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로운데 강의 총 길이는 약 6,575km에 달하죠. 아마존 강은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해 남아메리카 대륙을 거의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른 뒤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실제로 길이만 놓고 보면 아마존 강은 나일강과 거의 맞먹는 규모인데요. 어디를 강의 시작점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수량만큼은 아마존 강을 따라올 강이 없습니다. 아마존 강은 매초 약 20만 세제곱킬로미터의 담수를 대서양으로 흘려보내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량이 가장 많은 다음 7개의 강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의 강이 바다로 흘려보내는 담수 가운데 약 20%를 아마존 강 하나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마존 강은 유역 면적과 유량 모두에서 다른 모든 강을 압도하며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죠. 아마존 강과 그 열대우림이 없었다면 지구의 기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연과 기후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 덕분에 아마존 강은 지구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지만 정작 우리는 이 강에 대해 아직도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사실만 살펴봐도 지구 최대의 강이 품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충분히 알 수 있죠. 이 강이 지구의 미래를 좌우할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상식을 뛰어넘고 때로는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놀라운 비밀의 극히 일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마존에 얽힌 기묘한 사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떤 이야기 하나도 다른 것보다 덜 흥미롭지 않으니 이 목록은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총알개미. 아마존 정글에는 수백 종에 이르는 독사와 독거미, 전갈이 말 그대로 빽빽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베리아 타이가에서는 어디든 파고드는 작은 먹파리가 가장 무서운 맹수로 여겨지듯 아마존 밀림에서 현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총알개미입니다. 이 개미는 그 침에 쏘인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총에 맞은 것 같은 느낌에 비유한 데서 총알개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유명한 저스틴 슈미트의
곤충 독침 통증 지수에서는 이 개미의 통증이 최고 등급인 4로 분류되어 있죠. 그 쏘임은 슈미트가 조사한 모든 곤충 가운데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슈미트 본인은 이 고통을 길이 3인치의 못이 뒤꿈치에 박힌 채 활활 타오르는 숯불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했죠. 이 극심한 통증은 길게는 24시간이나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개미는 24시간 개미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크기만 보면 몸 길이가 3cm에 이르는 제법 큰 개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개미의 침은 사람의 피부를 손쉽게 꿰뚫고 포네라톡신이라는 매우 강력한 신경독을 주입합니다. 이 독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고통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브라질의 사테레 마웨족을 비롯한 일부 원주민 부족의 소년들은 이 고통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견뎌야 하죠. 전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라 할 수 있는 수십 마리의 총알개미를 넣은 장갑에 두 손을 집어넣고 그대로 10분 동안 버텨야 하는 시련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이 안겨주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며 양손의 감각이 사라지고 근육은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며 그 뒤에도 통증은 꼬박 하루 동안 가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의식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시련은 여러 차례 반복되며 모든 성인식을 마치기까지는 모두 20번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끓어오르는 강. 지질학자에게 열대 정글에 거의 끓는 물이 흐르는 강이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가장 먼저 근처에 활화산이 있는지부터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화산이 없다면 끓어오르는 강도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뜨거운 물이 흐르는 강이 있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현지에 전해 내려오는 단순한 전설로 여겨졌습니다. 샤나이 팀피슈카라는 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쉽게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지 언어로 태양의 열에 의해 끓는다는 뜻을 가진 이 강에서는 물에 빠진 작은 뱀이나 개구리가 순식간에 삶아져 버리죠.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 강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기이한 하천은 전체 길이가 약 9km에 이르며 그중 약 6.2km는 고온 구간으로 장소에 따라서는 수온이 90도를 넘기도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물을 뜨겁게 만드는 원인은 마그마가 아니라 지하 깊은 균열망을 따라 지열로 데워진 고온의 열수가 솟아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빗물이 이러한 균열을 따라 지하 깊숙이 스며들어 그곳에서 가열된 뒤 높은 압력을 받아 다시 지표면으로 솟아오르는 거죠. 문명의 바깥. 아마존강 유역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울창한 밀림의 가장 깊은 곳 어딘가에 외계 문명의 비행장이 숨겨져 있다고 믿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죠.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논쟁과 추측의 영역에 불과하지만 현대 문명의 성과를 거의 접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원주민 부족이 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풍부한 기록을 통해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흔히 미접촉 부족이라고 불리죠. 다만 이 명칭이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대부분의 부족이 과거에 외부인과 접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만남이 원주민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질병과 폭력, 노예 매매, 심지어 학살 같은 재앙뿐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접촉을 경험한 사람들의 후손들은 이제 외부 사회와의 관계를 철저히 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립된 삶을 선택한 부족과 공동체는 여러 추정에 따르면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고립되어 살아가는 부족과 공동체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이들의 거주지는 주로 비행기나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오두막과 작은 배, 경작지, 좁은 길 같은 간접적인 흔적을 바탕으로 발견됩니다. 원주민들 역시 외부인에게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상공을 지나가는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향해 활과 화살을 쏘려 했던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편 브라질 정부 역시 이러한 부족들이 외부인의 간섭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당국은 규모가 작은 이 고립 부족들을 밀렵꾼과 불법 벌목업자, 금채굴업자, 그리고 무모한 모험가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면역력이 없는 원주민들에게는 평범한 감기조차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조용히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피라루쿠, 갑옷을 두른 거대역.
아마존의 공포를 그린 영화들의 영향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물고기는 피라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물론 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작은 물고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아마존의 진정한 지배자는 전혀 다른 물고기인 피라루쿠, 즉 아라파이마입니다. 이 물고기는 몸 길이가 3m, 몸무게는 200kg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놀라울 만큼 튼튼한 비늘입니다. 비늘 하나하나는 매우 단단한 광물질 외층과 탄력 있는 섬유질 내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자연은 이 물고기에게 단단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갖춘 비늘을 선물했습니다. 대부분의 포식자는 아무리 강한 이빨을 가져도 이 비늘을 뚫지 못하죠. 악명 높은 피라냐조차도 날카로운 이빨이 피라루쿠의 비늘 표면을 미끄러질 뿐 결코 물어뜯지 못합니다. 이 비늘의 뛰어난 강도는 군사 기술자들의 관심까지 끌어 그 특성을 차세대 장갑과 방호 헬멧, 나아가 방탄 소재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라루쿠는 또 하나의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따뜻한 물은 산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라루쿠는 말 그대로 공기를 들이마시며 호흡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피라루쿠는 10에서 20분마다 수면으로 떠올라 폐처럼 기능하도록 발달한 부레를 이용해 큰 소리를 내며 공기를 들이마시죠. 그 소리는 매우 커서 현지 어부들에게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어부들은 그 소리를 단서로 위치를 찾아내고 피라루쿠가 수면으로 떠오르는 순간을 노려 이 갑옷을 두른 거대한 물고기를 잡습니다. 전기 뱀장어. 아마존에 사는 이 생물의 능력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방어뿐 아니라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존의 전기 뱀장어를 자신을 공격해오는 포식자에게 전기 충격을 날리는 기이한 물고기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실제로는 아마존에서 가장 정교한 사냥꾼 가운데 하나입니다. 게다가 대개는 전기 뱀장어 쪽에서 먼저 공격을 시작하죠. 공격을 위해 몸 대부분은 특수한 발전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는 전기세포라고 불리는 변형된 세포 수만 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각각의 전기세포가 만들어내는 전위차는 매우 작지만 모든 세포가 동시에 작동하면 방전 전압은 800V를 넘어 한국 가정의 표준 전압인 220V에 약 4배에 달하죠. 가정의 콘센트에서 사용하는 220V의 전기에 한 번이라도 감전되어 본 사람이라면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잘 알 거예요. 물론 위험성을 결정하는 것은 전압만이 아니라 전류의 세기와 무엇보다도 기습이라는 점입니다. 단 한 번의 방전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을 정도로 혼란에 빠져 깊은 물속에서 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기의 괴물은 처음부터 강력한 전격을 퍼붓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 뱀장어는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물체를 찾아내기 위해 약한 전기를 방출하죠. 그리고 흐린 물속에 숨어있는 먹이에게는 근육을 무의식적으로 수축시키는 강한 전기 펄스를 여러 차례 가해 스스로 위치를 드러내도록 유도합니다. 먹이를 찾아내면 고전압 전격을 연속으로 퍼부으며 그 위력은 악어조차 죽일 수 있을 정도죠. 게다가 전기 뱀장어에게는 필살기, 아니 차라리 페이털리티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강력한 공격까지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클 경우 전기 뱀장어는 수면 위로 뛰어올라 머리를 상대의 몸에 밀착시켜 최대한 강한 전류를 직접 흘려보냅니다. 포셋의 잃어버린 도시. 아마존 정글 속으로 사라진 도시에 관한 전설은 오래전부터 수없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부 탐험가들은 그런 전설을 단순히 듣고 넘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도시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군인이자 저명한 탐험가였던 퍼시 해리슨 포셋입니다. 그는 아마존 오지 어딘가에 고대의 거대한 도시가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곳을 도시 Z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포셋은 오래된 연대기와 원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자신의 관찰을 바탕으로 이러한 가설을 세웠죠. 특히 그를 움직인 것은 브라질에 존재하는 미지의 도시 유적에 대해 기록한 18세기 포르투갈어 문서인 필사본 512호였습니다. 그리고 1925년 포셋은 자신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3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탐험대를 이끌고 도시를 찾아 아마존으로 향했죠. 처음에는 탐험대가 수수께끼의 도시로 이어지는 단서를 실제로 찾아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1925년 5월 29일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포셋은
탐험대가 마침내 미지의 땅으로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그 후 탐험가들의 모습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들의 최후를 둘러싸고는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으며 원주민 부족에게 살해당했다는 설과 혹독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설도 나왔습니다. 물론 포셋이 마침내 자신의 도시 제트를 발견해 그곳에서 귀한 손님으로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수많은 수색대가 그들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여러 추정에 따르면 이처럼 허사로 끝난 일련의 수색 과정에서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전개는 21세기에 들어서야 찾아왔는데요. 위성사진과 라이다 스캔을 활용하여 고고학자들은 아마존강 유역에서 도로와 흑둑, 광장을 갖춘 수십 개의 대규모 정착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용감한 영국인 탐험가 퍼시 해리슨 포셋이 도시 제트를 찾고자 했던 지역에서 발견된 도시들도 있었죠. 아마존 정글은 지금도 고고학자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지만 밀림 속 도시들은 점토와 목재처럼 침식되거나 부패하기 매우 쉬운 재료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조사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걷는 야자나무. 조금 전 아마존의 나무나 흙이 건축자재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문제는 건물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나무가 어디론가 도망가지 않도록 늘 눈을 떼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죠. 게다가 이 말은 완전히 농담만은 아닌데요. 아마존 정글에는 걸어다닌다고 알려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소크라테아 엑소리자라는 야자나무인데요. 이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거미다리를 연상시키는 수십 개의 길고 굵은 버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널리 믿어져 온 학설에 따르면 이 야자나무는 햇빛이 더 잘 드는 곳을 찾아 한쪽 방향으로 새로운 뿌리를 뻗고 그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한다고 합니다. 반면 오래된 뿌리는 차츰 말라 죽기 때문에 그 흔적을 따라가면 나무가 지나온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다만 현대의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보행은 사실이라기보다 전설에 가깝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이 야자나무가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버팀 기둥처럼 생긴 이 뿌리의 주된 역할은 높고 가느다란 줄기를 물리적으로 안정시키고 빛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속에서 나무가 더 빠르게 위로 자랄 수 있도록 지탱하는 것입니다. 뿔 달린 순찰대.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한 번 더 놀라게 해드릴게요. 아마존강 하구에 떠있는 브라질의 마라조 섬, 그 안에 있는 소우레라는 마을에는 경찰관들이 사륜구동 차량도 말도 아닌 거대한 물소를 타고 순찰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관광객을 위한 공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엄연한 경찰의 공식 이동수단이죠. 이런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우기가 되면 섬의 상당 부분이 물과 진흙, 그리고 통행이 어려운 늪지대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라면 순식간에 진흙에 빠질 곳도 물소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나아가죠. 물소는 19세기에 아시아에서 마라조 섬으로 들여왔지만 현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지금은 섬을 대표하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에는 경찰도 물소를 순찰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라조 섬의 범죄자가 뒤를 돌아봤을 때 번쩍이는 경찰 경광등 대신 늪지대를 헤치며 다가오는 거대한 뿔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추격 모드에 들어가면 눈까지 번쩍이며 사이렌 대신 으르렁거리는 소리까지 내도록 훈련시킬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어쨌든 등에 발굽으로 걷어차이거나 엉덩이를 뿔에 받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으로도 법을 어기지 않기에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초록빛 지옥에서 살아남고 질서를 지키려면 아마존 그 자체의 규칙을 따라야 하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